1970년대였죠. 일본 야마구치현의 어느 조용한 신사에서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국보급 보물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네,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에 한국에서 붙잡힌 범인이 일본 법정에서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해요. 나는 도둑이 아니라 애국자다. 안녕하세요. 더딥 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때 약탈당했던 우리 문화재의 고려동 문묘제기를 한 개인이 되찾으려 했던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해 주신 여러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분의 행동이 과연 그 뜨거운 애국심의 발로였을까? 아니면 역시 법의 테두리를 넘은 명백한 범죄였을까? 그 좀 흐릿한 경계선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또 법적인 딜레마, 그리고 한 개인의 신념이 막 충돌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빼앗긴 것을 되찾는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그 김계창 씨가 목숨 걸고 되찾아오려 했던 고려동 문묘 제기, 이게 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이름부터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름이 좀 그렇죠. 고려동 문묘제기. 자료 설명을 보니까 문묘라는 곳이 조선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장소였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문묘는 이제 공자님하고 그 제자들을 모시는 사당인데요.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종묘와 같이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공간이었어요. 아, 종묘와 함께요? 네, 서울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문묘죠. 이런 아주 중요한 국가 제례에 사용된 그릇, 그게 바로 제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제사 그릇,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최고 등급의 어떤 의례에 쓰인 아주 특별한 물건이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금속공예 기술, 또 예술원이 집약된 뭐랄까 명품 중의 명품이죠. 명품이군요. 네, 특히 고려동 문묘제기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형태나 문양의 아름다움이 정말 뛰어나서 거의 완벽한 예술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걸 그냥 유물,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철학, 이념, 정통성 이런 걸 상징하는 뭐랄까 일종의 국가 인증서 같은 그런 무게감을 지닌다고 할 수 있어요. 국가 인증서요. 와, 그렇게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보물이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일본의 한 신사에가 있었던 걸까요? 자료 보면서도 그게 참 의아했어요. 그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죠.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요? 네.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하면 영웅적인 항쟁 이런 역사를 많이 기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끔찍한 문화재 대학살의 현장이기도 했어요. 당시 일본 장수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조선의 뛰어난 도공들을 막 납치해 가고요. 수많은 서적이나 그림, 불상 같은 것들을 약탈해 갔죠. 우리가 잘 아는 안견의 몽요도원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때에 일본으로 간 걸로 추정될 정도니까요. 아, 몽유도원도까지요? 네, 이 고려동 제기 역시 임진왜란 때 어떤 외장의 손에 들어가서 일본으로 건너간 그런 수많은 비운의 문화재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게 원래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수백 년 동안 일본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야마구치현의 한 신사의 기증이 돼서 보관되고 있었던 거죠. 아, 정말 안타까운 역사네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우리 정부는 왜 이 중요한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지 못했을까요?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51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14년 동안 한일회담이 진행됐는데 그때 문화재 반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일본은 문화재를 돌려준다는 의미의 반환, 그러니까 과거에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겨준다는 뜻의 인도라는 표현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아, 용어 하나에도 그런 외교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더 결정적인 한계는 따로 있었어요. 1965년에 결국 체결된 한일 문화재 협정에서 반환 대상을 일본 정부가 소유한 국유 문화재로 딱 한정을 해버린 겁니다. 국유 문화재로요? 그럼 이런 신사나 절,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요? 이 고려동 제기처럼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민간 소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뭐 자발적인 기증을 권고한다는 식의 아주 애매하고 사실상 아무 힘도 없는 조항만 남겨두고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민간 소유의 약탈 문화재를 되찾을 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거죠. 비유하자면 도둑이 물건 훔쳐서 옆집에 팔았는데 이게 지금 옆집 거니까 경찰이 손을 못 댄다.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게 법이라는 게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김계창 씨가 바로 이 지점에서 크게 분노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법의 공백, 그리고 정부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평범했던 한 개인의 분노를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김계창 씨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촉발한 핵심 배경이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벌인 김계창 씨, 자료를 보니까요. 그가 무슨 전문 도굴꾼이라거나 국제범죄조직원 이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냥 평범한 사업가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히 알려진 건 많지 않습니다만 사건 기록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분이 우리 역사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강한 신념의 소유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고려동 제기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이분이 사업 때문에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러던 중에 야마구치현의 한 신사에 조선에서 온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호기심 반, 또 의구심 반으로 직접 그 신사를 찾아갔고 거기 보관돼 있던 고려동 제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 것이 분명한 국보급 문화재가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 신사에 있다는 걸 직접 본 순간 와, 정말 충격이 컸겠는데요?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즉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시 문화재 관리 업무를 하던 곳이죠. 문화재관리국, 지금의 국가유산청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좀 돌려받게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 반응이 좀 미지근했다고요? 네, 좀. 그렇죠. 돌아온 답변은 개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의 한계도 있고 또 그 문화재가 신사, 그러니까 민간 소유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통보나 마찬가지였죠. 이 자료를 보면 이분이 처음부터 법을 어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오히려 불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다른 결심을 하게 된 거네요. 나라가 못하면 내가 한다. 그렇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실망감, 어쩌면 배신감 같은 것까지 느꼈을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역사적인 불의를 그냥 굳어지게 만드는 방패막이처럼 느껴졌을 때 이분은 정의롭지 않은 법이라면 내가 넘어서겠다 이런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그분에게 이 행위는 그냥 물건 훔치는 절도가 아니라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어떤 성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결심인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그날의 작전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김계창 씨가 뭐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작전명 문묘 재기환수라고 할까요? 범행 전에 여러 번 신사를 찾아가서요. 그 보물이 보관된 건물, 일본어로는 호모츠덴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 구조나 창문 형태, 자물쇠 종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경비원도 언제 순찰 도는지 그 동선까지 다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1971년 어느 날 밤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군요. 네, 어둠을 틈타서 신사담을 넘고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나 드라이버 같은 공구들로 그 호모추덴의 낡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두려움보다는 빼앗긴 우리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게 더 컸을 거예요. 마침내 고려동 제기를 딱 마주했는데 뭐 감격에 젖을 시간도 없이 신속하게 천으로 감싸서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훔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 더 큰 관문이 남았잖아요.
이걸 일본에서 한국으로 몰래 가져오는 과정, 밀반입이죠. 70년대라고 해도 국제적인 밀수는 굉장히 큰 범죄였을 텐데요. 맞습니다. 세관 검색이 지금처럼 막 정교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발각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여기서 김계창 씨가 정말 기상천외하고 대담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저도 자료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큰 여행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 밑바닥에 고려동 제기를 숨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옷가지나 일본에서 산 것처럼 보이는 아주 평범한 기념품들, 이런 걸로 완전히 덮어서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 세관을 통과할 때는 일부러 약간 어수룩한 표정을 짓고 그냥 평범한 사업가인 척 하면서 이거 가족들 주려고 선물 좀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고 해요. 그 대담함하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모습, 그게 오히려 최고의 위장술이 된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고려동 제기가 수백 년 만에 드디어 우리 땅을 밟게 된 거군요. 김계창 씨는 이제 정말 임무를 완수했다. 내가 찾아왔으니 국가가 받아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도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정부기관에 연락을 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온 겁니다. 환영이나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스러움, 난처함, 심지어는 약간 귀찮은 일을 가져왔다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아니, 목숨 걸고 가져왔는데 그런 반응이라니. 왜 그랬던 걸까요? 자료 보면 당시 정부가 외교 문제를 굉장히 의식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정확합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알려지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다. 이걸 우려했던 거죠. 1965년에 한일협정 맺고 나서 양국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경제 협력을 막 강화하려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특히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도난 사건의 범인이 한국인이고 그 물건이 한국에 있다. 이게 알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외교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보물을 공식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외면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된 거군요. 김계창 씨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했겠어요. 네, 그렇죠. 조국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보물을 되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조국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과 그 보물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아마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본 쪽에 먼저 알려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겠네요. 국보급 문화재가 도난당했고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아주 들끓었고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범인 인도하고 문화재 반환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외교 문제로 커지는 걸 우려한 한국 정부는 김계창 씨를 체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그를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로 그는 결국 일본 법정에 서게 되는군요.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거고요. 나는 도둑이 아니라 애국자다. 네, 법정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절도죄라는 건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 아니냐. 근데 이 고려동 제기는 원래 타인, 즉 일본 신사의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임진왜란 때 불법적으로 약탈당한 나의 것,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의 것이다. 내 것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가져온 건데 이게 어떻게 절도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었죠. 이 내 것이라는 주장, 이게 법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자료에 언급된 그 소유권, 대점유권, 이 대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당시 법리적 쟁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법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김계창 씨의 주장은 어떤 역사적 정당성,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점에 기반을 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법적인 권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일본 신사 측하고 검찰의 주장은 현재 법률상의 점유권에 근거한 겁니다. 즉, 이 물건을 누가 어떻게 가지게 됐던 간에 현재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 일본 신사니까 그 허락 없이 가져간 건 실정법상 명백한 절도다. 이런 논리였죠.
아, 그러니까 김계창 씨의 주장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어떤 식민 지배나 문화재 약탈 같은 역사적 불의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거였지만 법정은 현재의 법질서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국의 여론 반응도 정말 극명하게 갈렸다고요? 네,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김계창 씨를 문화재를 훔친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몰아갔고요. 심지어 한국인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식으로 혐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를 나라가 못한 일을 해낸 영웅 또는 의적으로 칭송하는 여론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되찾아온 거다 이런 인식이 당시 반일 감정하고 맞물리면서 순식간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죠. 자료를 보면요. 이 상황의 복잡성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하고 김계창 씨의 개인적인 행동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던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비교를 해보면 각 방식의 어떤 성과와 한계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14년이라는 아주 긴 외교 협상의 결과물이었고 국계법이나 조약을 근거로 했죠. 그래서 실제로 1432점이라는 문화재를 인도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국유 문화재로 한정됐고 일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했고 또 핵심적인 중요 문화재들이 많이 빠졌고 특히 민간 소유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랬죠. 반면에 김계창 씨의 행동은 철저하게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이었죠. 미밀 절도, 밀반입이었으니까요. 그분의 주장은 실정법이 아니라 원래 우리 것이라는 어떤 자연법적, 역사적 정당성에 기반했고요. 특정 민간 약탈 문화재를 딱 표적으로 삼아서 물리적으로 되찾아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게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은 처벌받고 체포, 구속, 복역, 또 외교적인 마찰까지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법의 판단은 냉정했군요. 네, 일본 법원은 김계창 씨의 그 역사적 정당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타인이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는 실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게 법원의 최종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도죄 유죄 판결을 받고 일본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죠.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심 속에서는 애국 영웅이었지만 법의 기록에는 안타깝게도 범죄자로 남게 된 그런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왔던 그 고려동 제기, 그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참 이 이야기에서 가장 허무하고 또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계창 씨가 일본에서 형을 다 살고 나온 후에 고려동 제기는 다시 원래 있던 곳, 그러니까 일본 야마구치현의 그 신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왜요? 김계창 씨가 형까지 살았는데 보물은 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제법이나 일본 국내법상 그 보물은 도난당한 작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물은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 즉 점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보물을 원래 점유하고 있던 일본 신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한 개인은 애국이라는 신념으로 행동했지만 범죄자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보물은 다시 빼앗겼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개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아주 씁쓸한 결과만 남은 셈입니다. 와, 정말 허무하네요. 그런데 이 김계창 씨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벌써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바로 2012년에 있었던 대마도 불상 도난 사건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두 사건의 놀라운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대마도 불상 도난 사건이라면 그 한국인 절도범들이 대마도에 있는 절에서 불상을 훔쳐서 국내로 밀반입했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 보살 좌상을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불상이 원래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거고 14세기 고려 말에 왜구들이 침입했을 때 약탈당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막 발견되면서 논란이 아주 커졌습니다. 아, 여기서 또다시 김계창 씨 사건 때와 같은 딜레마가 생기는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온 건 맞는데 이게 원래 우리 것이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면 돌려줘야 하는가 마는가. 정확히 그 질문이 다시 던져진 겁니다. 이 사건 역시 10년이 넘는 아주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불상이 과거 외구에게 약탈당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현재의 합법적인 소유권은 여러 증거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되찾아온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죠. 이게 바로 문화재 환수의 역설이라는 거군요.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는 민간 소유 문화사를 되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김계창 씨나 대마도 불상 사건처럼 비공식적 불법적인 방법으로 되찾아오면 법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 네, 정의를 위한 불법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문화재 환수 문제에서 정말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성 사이의 갈등,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한 평범했던 사업가는 빼앗긴 역사를 되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바다를 건너 절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를 범죄자로 기록했죠. 그가 목숨 걸고 되찾아온 보물은 안타깝게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반세기가 훌쩍 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외면하거나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 역사적 정의를 개인이 대신 실현하려고 할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없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빼앗긴 우리의 혼과 역사를 되찾아올 수 있는 진정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해외 어느 박물관이나 아니면 개인 소장품 속에서 이게 명백히 우리 땅에서 불법적으로 약탈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문화재를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걸 되찾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저걸 다시 가져올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진 않을까요? 대체 어디까지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애국이고 어디부터가 넘어서는 안 될 범죄의 영역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 다른 무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